안녕하십니까 팩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인물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저는 박창진 2026의 진행자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소개도 드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전 군포시장을 역임하셨던 한대희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대희 전 군포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죠? 네, 등록했습니다. 네, 새로운 각오로 아마 출마를 결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출마를 하시게 됐는지 동기와 다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7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4년 전에 군포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맡은 이제 선출 공직입니다. 공무원직으로 처음 4년을 했는데 군포시가 현재 보면은 멈춰 있는 도시다. 이거는 제가 4년 전에 출마를 할 때 군포시가 노후화되어 있고 쇠퇴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 변화 계획들을 세웠는데 굉장히 큰 계획들을 세웠지만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게 이제 멈춰 있고 어떤 고령화와 도시의 노후화 그에 따른 쇠퇴 그래서 활력을 잃은 도시로 전락해가고 있고 이 체감도는 다시 4년을 겪으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8년 전에 제가 예견했을 때보다는 훨씬 이제 시민들 스스로께서 절실하게 느끼고 계셔서 이 일의 핵심은 사실은 도시의 공간 혁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주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도시의 주거 지역의 거의 5분의 3 지역 정도가 이 정비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근 도시에 비해서 계획 수립도 10여 년이 늦어 있고 추진도 늦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완수해서 또 어느 단계까지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절박성 또 소명 의식에서 준비했고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그런 것들을 추진 동력을 얻어서 길게 가는데 실패했던 저 자신의 어떤 반성도 해보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노력을 4년 동안 준비하면서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소명 속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전에 연임을 했다면 정말 100년 대계처럼 계획했던 바를 좀 더 동력 있게 추진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나의 반성도 있으신 것 같고 아울러 현재에 정체되어 있는 군포라는 지역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시 나를 부른 것 같다라는 각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국내 정세, 정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내란 종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란 우두머리를 비롯한 내란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내란 종식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정서는 왜일까요? 아마 이게 제가 뭐 굉장히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아마 2번의 내란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80년도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긴 했지만 상당히 가까이서 내란의 상황을 봤고 이번 내란은 제가 당일 밤에 이제 술자리에 있다가 여의도로 불려온 상황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내란은 그야말로 80년을 상상한 내란이었습니다. 군포에서 여의도까지 그날 올라오면서 어디선가는 탱크가 가로막을 것이다. 여의도에서는 통신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제 이하경 부의장님을 모시고 여의도를 넘어왔는데 어찌됐든 이제 내란의 직접 당사자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색출, 처벌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은 이제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또 방조자처럼 보였던 이제 사법부 문제도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커진 만큼 기득권층의 범위와 세력도 굉장히 넓어져 있고,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요 당사자를 처벌하면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내란 종식 과정에서 이제 사법부 개혁 문제가 크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한 굉장히 이제 넘을 수 없는 권위의 벽처럼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제로는 이제 과거처럼 방관자로 있지 않고 이것을 실제 변화시키는 것을 내란의 종식처럼 종식과 실제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는 굉장히 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우리가 제도를 또 민주화시킨 만큼 이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입법 기술이나 사실은 이제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 있죠. 과거에는 내란 종식 그러면 그냥 사법부와 검찰에 맡겨놓았고,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까지 다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이 내란 종식은 더 크게 가서는 우리 국가 구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일대 개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치에 요구되는 것들도 과거처럼 이제 단순 사실적인 진실 규명과 처벌만이 아니라 그것을 배후에서 또 운전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또 그런 제도들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범위의 상식에 속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이게 국가 동력이 되어서 이것을 해낸다면 우리나라의 굉장한 미래에 큰 자산과 자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역 내에서도 그런 온전해 있고 또 세대 간에 그런 갈등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법부 개혁으로 지금 뭐 많이 모아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 내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온전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 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서너 번 모여서 늘 시위를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주권 의식을 강화해서 결국은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정치가 그만큼의 소명을 더 담아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의 내란을 경험했다라는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만 을 두고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대변환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 묵혀왔던 숙제들을 풀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직 내란 종식이 요원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도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거나 윤 어게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한마디 좀 따끔하게 해주실 내용 없을까요? 그 무죄 추정 원칙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굉장히 발달된 문명의 그 법적 척도인 양, 그래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이로 이제 사법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 주권자인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느냐,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서 부합되지 않을 때 이제 사회적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결국은 국민의힘도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란 정당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서로 그런 극단적인 논쟁은 많이 피하겠죠. 다만 정치는 이 논쟁을 해야 되고 실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것들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아마 이번 선거도 그런 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 정치인들을 내세우고 정당을 만들게끔 해준 이유에는 그렇죠. 우리를 대의해서 이 민주주의와 정의 또 사회 시스템을 지켜달라라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정당이 있다면
해체까지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끝에 지금 이 내란 사태의 끝에 국민주권 정부가 발족했고 지금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재명 정부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뭐 이제 통상적으로 오늘 뭐 주가가 뭐 6천을 뭐 어제 돌파하고 이런 것들은 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그 성과가 어찌됐든 이제 국민들이 가장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대통령께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걸 바꿔야 돼. 아니 하물며 대통령이 저런 사소한 것까지 이랬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바닥부터 뿌리부터 또 기초정부 그다음에 그 광역정부 국가까지 운영하면서 굉장히 뿌리 깊게 사회를 바꿔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과제를 내세웠다가 아니라 그것을 해내겠다는 열정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근데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라고 하자면은 뭐 70% 80% 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변화를 추동하고 있고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 측의 어느 쪽에서는 반발하죠. 사실은 뭐 50% 후반대가 되고 60%가 되면은 높은 지지율인데 그게 8, 90%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과제를 굉장히 선언적이고 그 어떤 이제 성과적인 과제에 만 집중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과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시민들은 아 대통령이 저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거구나. 저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경제적으로도 현재 이제 뭐 외교적 위기 여러 가지를 넘겼습니다만은 뭐 특정 산업 부분에서 성과도 굉장히 좋긴 하죠. 다만 아직 바닥으로 서민 경제에 이것이 미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것을 대통령이 해내려는 의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진짜 대한민국 코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일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 효용감이 정말 밑바닥까지 관통되려면 지금 우리 후보님, 예비 후보님 같은 분들이 나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력을 보니까 현재 이재명 정부의 탄생 또 현재 이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 이해찬 전 총리님과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라는 스토리를 제가 접했는데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뭐 처음 배워서 처음이야 뭐 저보다 10년이 위십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해찬 총리도 정치하기 전 이제 운동권의 대선배로 처음 80년대 초에 배웠고 여러 가지 뭐 사적 인연도 있고 하여튼 제가 정치라는 바닥에 온 것은 이제 2007년도에 이해찬 총리께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이제 그걸 좀 도와야 된다라는 여러 선후배들의 요구가 있어서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어찌됐든 그때 참여해서 이제 정당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민주당을 대통합하기 위해서 혁신과 통합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다시 이제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 대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총리님이 혁신과 통합을 만드셨고 제가 거기 조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시민통합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통합을 해서 현재 법적 정당인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무부총장으로 통합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선을 치렀는데 졌죠. 그리고 다시 그래서 이게 여의도를 중심으로 오가서 제가 정권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적겠다 싶어서 이제 경기도에 내려와서 활동하게 되었고
제가 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발언을 많이 자제하는 이유는 제가 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찬 총리 뜻이 그런가 이런 말들을 과거에 많이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자제하는 편이고 어찌됐든 그 이후로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모시고 일을 했고 또 뭐 지난 이제 장례 기간 내내 현장을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뭐 정치적 스승이자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제 스승 역할을 하신 분이죠.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큰데 이해찬이라는 큰 인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함께 온 과정을 통해서 이 정치적 내공을 쌓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저도 작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당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해찬 총리님을 만났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정말 큰데 와서 큰 정치 꿈꾸는 모습 보기 좋다 하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이 상당히 넓고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곁에서 더 많은 내공들이 쌓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 7기 군포시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성과를 내셨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효용감을 줬는지 자랑도 좀 해주시고 그 미흡한 점을 다시 이번에 기회가 생기면 내가 펼쳐나가겠다라는 각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이제 선거 2018년도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018년도 6월에 선거라고 출을부터 했는데 제가 민선 7기 시장을 맡기 전에 우리 다 군포를 주로 이제 민주당 시장이 하셨어요. 이제 당에서 5번 공천을 받으시고 한 번은 떨어지시고 4번 시장을 하셨습니다. 거의 뭐 군포 시정을 담당해 오셨죠. 제가 민선 7기 때에 이분께서 이제 탈당을 하시고 다른 당으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군포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진단한 군포시는 쇠퇴를 앞두고 있다 이런 진단이었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제가 민주당이지만 이런 계획들 또 공업지역의 활성화 계획 이런 계획들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쉽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건 해야 된다는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이거를 시민적 공감대를 굉장히 확산하고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서 추진 동력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제가 해냈느냐 이런 점은 있고 또 물론 그 계획이 4년 이내에 완성될 계획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추진 동력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 실패도 있었다. 물론 당시에 윤석열 정권 탄생이라는 선거 바람도 있었지만 이런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계획이 여전히 민선 8기에서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멈춰버린 상태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체감도는 사실은 그 인근 도시와의 비교 속에서 오거든요. 바로 우리 군포시라는 곳이 안양, 의왕과 전혀 별개로 시가 되어 있지만 다 생활권이 같은 인근 도시여서 거기는 재개발이 진전되고 있는데 군포시는 뭐 하는 거야? 라는 문제들이 그때도 제기되고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심각해져 있죠. 군포시만. 그래서 이제 도시가 활력을 잃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뭐 청년 공간도 만들고 뭐 복지관도 만들고 체육센터도 만들긴 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부분적인 사업들입니다. 도시 자체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이거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을 혁신해서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야 되는데 계획 단계까지만 갖고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고 다만 이제 그 과정들에서 제가 새로운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어떤 뭐 밀행행정보다는 공개행정을 통해서 여기 체육관에 한 지역 주민들 다 모으고 뭐 교통과 그 교육과 뭐 다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토론해서 지역의 민원들을
동시에 공개화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성과를 자랑한다는 것은 좀 재선에 실패한 사람으로서는 좀 낯뜨거운 얘기 같고 성실하게 임하려고 했고 또 사심없이 임하려고 했다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민들께서도 아마 그런 그림과 계획은 한 시장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대희 예비 후보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애둘러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핵심이라 그러면 나는 위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주변 도시들하고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아마 일기 신도시 특별법 공동으로 주도해서 만들었던 이런 역사도 있으신 것 같고 아까 체육센터 청년과 관련된 그 공간들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 도비를 또 뭐 수천억 대를 확보하셔서 진행한 성과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해서 금정역, 1호선, 급행 정차, 그 사업도 있으신데 지금 겸손하셨고 내가 연임을 못한 제가 있다 보니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연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꿈꾸는 후보님,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 공약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계신지.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가장 이제 군포시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공간혁신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좀 제가 시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떤 공간혁신이 그 법적 제도화에 있는 것이어서 뭐 법을 넘어선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분명히 제가 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행정력 있는 사람, 행정경 있는 사람 말씀드린 것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아예 군포시가 이것을 10수년 해내야 된다면 조직 개편을 해서 도시정비사업국을 만든다. 이 안에 재개발과 재건축과를 넣고 또 인허가 관련된 뭐 환경, 교통 이런 과들을 한 부서 안에 넣어서 이 모든 사업장마다 사업 단위마다의 진행 과정과 후속 과정들을 시장이 직접 챙기면서 이걸 해내겠다. 또 그렇게 하면서 사업의 투명도를 높이고 사업의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의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직접 챙겨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제가 과거에는 이제 부서에 권한을 줄 테니까 책임지고 해라 이런 기조였다면 다음 기조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체를 갖고 직접 권한을 행사해서 끌고 나가는 체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현재 정부가 이제 국민 주권 정부지 않습니까? 제가 민선 7기 때 뭐 백인회의 이렇게 해서 시민 대표 기구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여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4년 동안 되돌이켜 보니까 조례나 기구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러한 것들이 실제 실현되는 구체적인 공감대와 현실 개념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백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좀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시에서는 시민주권으로 성립돼야 되는데 시에서의 청소년 주권, 청년 주권 또는 장애인 주권 어떠한 게 이런 소상공인의 주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현안 사업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여러 상황들을 해내야 실제로 이것이 그리고 시민 안에서 호통돼야 저들의 요구가 이들의 요구 속에서도 수용되고 이런 실제로 시민 주권 도시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끊임없이 돼야 되겠다. 이 제도는 한꺼번에 완성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늘 수정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 또 우리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그
정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지방정부에서 실현돼야 될 일들이 아니겠느냐. 과거에는 제가 좀 진보적인 년 하면서 나니까 이런 거 해. 이런 투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실제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 주권, 청년 주권을 어떻게 해요? 청년 단위의 어떤 조직을 좀 직선제로 정말 해볼까? 그래서 어느 정도 권한을 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실현되는 방식의 좀 시민 주권 도시를 구상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AI나 이런 것들에서의 어떤 기본권,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기본권, 또 이런 기술 기반을 통해서 그런 주권이 더 실현되는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재래적인 방식의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그렇죠. 지역의 문제인 도시 대전환, 그 재개발이라든지 그 좀 더 도시가 활력이 돌 수 있게 새로 정비하는 문제에 대한 그 정책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국민 주권을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 주권이라는 것이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전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그 타운홀 미팅을 하시고 그 소리를 청취하시고 나서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이끌어내고 함께 공감해서 추진력을 얻는 것처럼 그런 시민 주권 군포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공약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약들 또 정책들을 진행을 시키려면 중앙행정부하고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만약에 예비 후보님이 후보가 되신 다음에 이점이라고 그러면 여당으로서의 어떤 입지적인 이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효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그 제 자랑이죠. 뭐 하여튼 이제 제가 지금 현임 시장이 아닌데 이제 이재명 정부 우리 그 시의 현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 또 군포시의 제일 큰 현안은 그 굉장히 장기적 과제입니다만은 철도의 지하화 문제가 뭐 어마어마한 현안이죠. 그리고 또 삼본천 복원, 또 군포시의 한국 복합물류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국가 기재 사업과 군포시의 연관 관계가 중요한데 일단 여러 가지 중앙 정부 또 당과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충분히 활용한다 이런 것은 제가 군포시에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장점일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정황 정부와 협력하는 문제 이상으로서 이 추진 동력의 핵심은 이 사업들에 대한 그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공감대 그리고 그것을 완급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순위를 또 앞으로 빼고 뒤로 뺄 수 있는 이제 시민적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결국 이제 지역 내 민주주의를 지방정부도 굉장히 강화해야만 실제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도 높아지고 또 공무원들, 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조직이 일을 한 해 못 한 해 하지만 공조직이 해야 될 역할도 나타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제가 현임 시장이 아닌 관계로 공식적으로도 만약에 최근에 우리 군포시에 이제 한국복합물류라고 굉장히 큰 땅이 있습니다. 택배 터미널인데 이게 이제 그 1차분 11만 5천 평이 28년도에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이제 국가로 전환돼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민간 투자를 더해서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군포시의 굉장히 현안 문제인데 30년 전에 이걸 만들 때 군포 시민들이 다 반대했었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런 상황이 와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죠. 현 지금 시정을 보면 이 문제가 28년도 만기인지를 아는지나 싶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현 정부 쪽에 여러 가지 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도 공개 행정을 통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굉장히 이끌어내는 데서 동력이 생기고 일단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공감대를 시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협상의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정부의 인맥이고 또 활동력일 텐데 뭐 이걸 이런 사람 많이 압니다로 우선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 투명한 행정 또 도시의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여튼 시민 속에서 공감대를 얻어내야 그 다음에 있는 권한 또 그 인맥 이런 것도 또 성립된다고 보고 또 호소력이 훨씬 들어가겠죠. 제가 복합물류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시장도 해보고 도지사도 해봐가지고 지역사회가 아니고입니다. 어떤 우리나라가 국가개발 주도였기 때문에 사실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 애로점을 아는 유일한 최초의 대통령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굉장히 설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요청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네, 좋은 공약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공약을 펼치려면 중앙정부하고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제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 시장이 공약을 해결하는 데는 가장 적임이죠. 뭐 법적 제도 문제는 뭐 국회의 문제고 또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도 또 정치인이니까요. 사실은 당과 협력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훨씬 이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다. 뭐 우리 시민들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소통이 가능한 미래의 군포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포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민생의 삶을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와닿는데요. 혹시 예비 후보님이 앞으로 이제 정책을 실현하게 된다면 지역 맞춤형 어떤 정책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월요일 날 하면서 이제 그 시민의 주권이 실현된 기본 생활 도시 뭐 우리가 이제 기본 도시 개념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본권 문제인데 이제 기본권을 뭐 굉장히 최저선 문제로 다 얘기하자면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좀 세대 또 분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본 생활 도시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서 그 AI나 이런 것들 활용 또 습득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자. 그다음에 이제 청년 청소년 세대에게 또 그런 기본권의 어떤 이제 뭐 교통이든 뭐 AI 디지털 기본권이든 이런 것을 주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또 도지사를 또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 문제. 근데 더 나가서 이제 기본권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이게 군포만 해도 고령화 도시로 되고 있고 또 은퇴자들 도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여가를 즐기는 사실 뭐 생활 스포츠 이런 문제도 이미 굉장히 기본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또 이런 분들이 이제 평생교육,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기본권 문제에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 전 세대 전 분야를 아울린 어떤 기본권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시대가 특히 이제 탄소 중립 문제 등을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도시 개념에 지금 여러 가지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소득을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하자면 기준선에서 출발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시작할 수 있는 선이라도 그어주자라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도 그런 생각으로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사전에 제가 들었는데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공적으로 여러 자리에서 본 거 외에 이제 특별한 경험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요소 중에 말씀드렸는데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을 제가 이제 이 대통령을 사실은 그 가장 그 직접적으로 경험한 계기는 제가 2014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도당의 사무처장이었고 공심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그 불행한 개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뜻밖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양반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좀 알아봤는데 도대체 나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나와 동시대의 사람이고 변호사이고 시장인데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어? 이런 굉장히 놀라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열정과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을 알아온 과정이었다. 실제 업무는 이제 도지사이시고 저는 이제 시장으로서 어떤 이제 화재 현장, 시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같이 막아내면서 느낀 경험들 그 빠른 실행력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실행하려면 이러한 루트와 경로를 거쳐야 입안을 해서 계획이 나오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일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는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당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일을 해내는 그 일머리와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속도감에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이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힘을 모으자고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많이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특히 지방행정관은 그 지점에서 굉장히 절실해야 된다. 근데 아마 그 절실성을 누구도 이 대통령만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쉽지 않은 거 보입니다. 네,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과거 이력들이 여러 이제 제보가 왔을 때 곰곰이 살펴보니 정말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나와 동시대를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이 말씀 들으니까 현재 지금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 AI로 두 소년공의 만남 그 이후에 현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각 국가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쇼츠가 있는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불행한 과거를 넘어서서 일머리 있고 실천력 있게 행동하는 행정가가 된 모습 그것이 나 한 대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얘기해왔던 큰 주제가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말고 우리 후보님은 진짜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각오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가 제 꿈에 그 행정 비전 하고자 하는 일에서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군포가 매력 있는 도시여야 된다.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큰 사실은. 매력 있는 도시라는 것은 무슨 그 굉장한 문화유산, 뭐 굉장한 뭐 그런 유산에 의해서만 뭐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없는 곳이 매력 있는 도시로 되는 것은 없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군포는 장점이 많죠. 장점이 굉장히 교통 여건과 교통시설이 발달한 요지에 있습니다. 이게 뭐 매력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군포를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자꾸 청년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시혜적 정책 같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무슨 임대주택 짓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 금정역 일대가 이제 트리플 역세권, GTX 신호선의 역세권이 됩니다. 군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금정역 일원을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만은 금정동을 성수동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핫플레이스, 경기 남부권의 최대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서 군포의 전체 가치를 올리는 것이 것이다. 어떤 이제 사업 단위별로는 여기 재개발 사업장도 있고 저기 다 급하지만 전체의 군포의 가치를 올리고 전체의 군포의 매력을 높이려면 결국은 GTX 신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금정역 일원의 대대적인 공간 혁신을 통해서 젊은이가 돌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주택을 짓고 청년 문화를 만들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군포의 가치 비전을 높이는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박창진의 대담 프로그램 팩트TV와 함께하고 있는 박창진 2026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군포시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한대희 후보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공도 생겼고 본인 스스로의 향기도 뿜어낼 수 있는 한대희 후보가 매력적인 도시 군포를 앞으로 일궈 갈 그런 꿈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팩트TV와 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시간이 매번 기다려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새로운 인물을 만나고 새로운 탐구를 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